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기초글쓰기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먼저 광고해야 될 것은 다음 주에 수업이 없다는 것. 예,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요즘 좀 무서운 시대가 됐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꾸 모이는 것을 이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좀 푹 쉬시고요. 푹 쉬시고 일주일 동안은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수업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다음 주에는 수업 없고요. 퀴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수업 없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어, 제가 그거를 올린다고 그랬죠? 그 독후감을 무엇을 읽을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러니까 올리면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그 동영상도 있고 독후감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까 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지난주에 원래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무 부담이 되실까 봐 못 올렸더니만 일주일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독후감 무엇을 읽어야 될지 우리 과제 있죠? 독후감 과제 그것도 이제 올릴 테니까 그러니까 둘 다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단톡방에 다 올라가 있죠? 저 독후감 무엇을 읽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의 힘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공감을 위한 우리 모두 교재 61페이지 펴주시고 공감을 위한 소셜미디어 글쓰기 요거를 1교시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다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61페이지에 셋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셋째 단락 보시면 그럼 사람들은 왜 시대신 소셜미디어의 글을 읽을까? 소셜미디어는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는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셜미디어는 지금 시간과 장소와 주체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주체는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먼 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글, 바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시의성이 있으면서 그 시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그때 당시에 그런 감정이나 상황을 가장 잘 반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6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트 시의 탄생이란 말이 있는데, 자, 비유하자면 소셜미디어의 글은 인스턴트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NS 시인이라고 불리는 하상욱. 그러니까 인스턴트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그냥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인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 시를 막 오래오래 간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바로 즐거움을 느끼고 바로 버려버릴 수 있는 시 이런 시들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상욱이라는 사람의 애니팡이라는 것을 보면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라는 것. 그래서 애니팡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한테도 저는 애니팡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한테 자꾸 친구 초대가 돼요. 초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혀 막 몰랐던 사람한테 막 친구 초대가 되고 막 그러는 몰랐던 사람이 그 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한테 그렇게 초대가 되는 것을 보면 소식 듣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좀 비꼬아가지고 그렇게 좀 소설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저 하상욱의 애니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은 트위터 시인인데요.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하는 시인인데 바쁜 현대인의 애환을 비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62페이지
모두가 카카오톡으로 쏟아지는 애니팡 초대 공해에 시달릴 때 이를 비틀어 표현한 하씨의 시는 큰 공감을 샀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하상욱이 트위터 시인이었다면 최대호는 페이스북 시인이다. 그의 시 어차피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어차피를 보면 사고 싶었던 게 세일할 땐 네가 돈이 없고 친구가 오랜만에 쏜다고 할 땐 네가 시간이 없고 괜찮은 남자를 길에서 만날 땐 네가 생얼이지 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그 매번 그 하여간 뭐 매번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가 저기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이건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연애를 할 때는 예, 그 우리가 저기 그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부끄럽고 모든 게 다 잘못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그렇게 연애 감정을 잘 비튼 예, 그런 이제 저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그 저기 63페이지의 둘째 단락 보도록 할까요? 하상욱의 시와 최대호의 시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하상욱의 시가 바쁜 현대인의 애환을 비틀었다면 최대호의 시는 연애 감정에 대한 비틀기입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라는 식으로 예, 이거 제목이 참 좋네요. 예, 그 정말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예, 이러죠. 예, 하루 종일 이제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라는 식으로 한 그 원태현 시인을 연상을 시키는데 원태현 시인이 이제 1993년에 이런 시를 썼네요. 예, 2000년에 예, 거의 뭐 시조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시에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틀기 그냥 비틀기를 이용한 예, 그런 시들 예, 재미있게 잘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3페이지의 끝 넷째 줄 볼까요? 끝에서 넷째 줄 보시면 그들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길이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는 공감의 한 줄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참고해 볼 만한 예, 텍스트였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감의 한 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적합한 방식에다가 적절한 길이, 적당한 시간 이런 것 다 현대인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조차로 되게 길고 예, 그런 것도 많았는데 약간 짧게 예, 딱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씀으로 인해서 예, 요즘 되게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그 거의 영상으로 좀 많이 넘어갔죠. 예, 그래서 그 유튜브도 예, 또 길어가지고 예, 틱톡이라는 것, 예, 뭐 15초에 10초나 15초 예, 짤막한 예, 그런 식으로 예, 점점 더 좀 짧아지고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 공감을 위한 소셜 미디어 글쓰기도 이게 지금 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셜 미디어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유튜브가 뭐 틱톡으로 이렇게 짧아졌듯이 점점 좀 짧아지는 예, 그 글쓰기를 그러면 그 아래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셜미디어에서 공감을 얻으려면 우리 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공감을 얻으려면 소셜미디어에서 예, 글을 잘 쓰려면 인기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6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글쓰기의 주무대는 블로그에서 트위터로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무대가 바뀌면서 글쓰기의 패턴 역시 바뀌었습니다. 대충 정리된 패턴은 이렇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주로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생각을 정리하고요. 트위터 글 몇 덩리를 한데 묶은 중문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을 재정리하고 생각을 풀어서 장문을 만들어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글쓰기의 주무대가 약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예, 이제 맨 처음에 블로그에서 트위터 여기까지는 더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또 이제 종합해가지고 또 페이스북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저기 하여간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변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크다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예, 변화가 됐다는 건데 자, 하여간 블로그는 가장 긴 글을 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는 가장 짧은 글을 싣는 것이고, 그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싣는 것, 예, 이런 식으로 좀 글쓰기의 주무대가 바뀌고 있다. 저것도 좀 약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140자 이내의 단문이고,
페이스북은 중문이고요. 블로그는 장문이다. 예, 그래서 장문, 단문, 중문으로 그렇게 글의 길이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로그 글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그 1번 블로그 글쓰기가 있죠. 그 아래줄 보시겠습니다. 끝부분. 저널리즘 글쓰기가 이해와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블로그 글쓰기는 공감과 교감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블로그 독자들은 사건의 전후 본말보다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어? 라는 질문에 답하듯이 풀어 쓴 글을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좀 진지하게 구조를 갖춘 글보다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마치 하는 듯이 이렇게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글보다는 주관적이고 취향적인 글이 소구했습니다.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글보다는 감성을 나누는 글을 그렇게 선호했습니다. 그런 취향적인 글을 바랐다. 그런 걸 목표로 삼았다. 그게 소구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지향했다. 지향. 그 다음에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글보다는 감성을 나누는 글을 그렇게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글쓰기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저널리즘 글쓰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해와 설득인데 블로그 글쓰기는 이제 공감과 교감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인기를 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6페이지 볼까요? 66페이지 둘째 단락의 넷째 줄 끝부분 보시면 가장 잘 통하는 제목은 의외로 사실관계를 기술한 것이었다. 내용면에서는 감상적인 것을 선호했지만 감상을 응축한 제목은 기피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목이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먼저 끌어당기는 면이 있어야 그 내용을 들어가서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제목 붙이는 게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목은 되게 좀 감상적으로 붙여야 사람들이 막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되게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붙여야 사람들이 막 읽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인기가 있었던 글은 사실관계를 기술한 제목을 붙였다는 겁니다. 감상적 제목을 기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유적이고 이런 제목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내용을 짤막하게 정확하게 요약한 그런 사실관계를 기술한 그런 제목이 훨씬 더 좀 인기가 있었다는 것.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글 쓰실 때 제목은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쓰시고 그 아래 들어가는 내용은 좀 감상적이라 하더라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그런 제목으로 붙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셋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다루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다루느냐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의성 있는 글을 신속하게 쓰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약간 제가 아까는 시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감정이나 사건을 다룬 그런 그런 것이 시의성 있는 글인데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역시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로 이제 발전을 했죠. 네, 트위터 글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7페이지 볼까요? 교재 67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 트위터 글쓰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아래 둘째 줄을 보시면 블로그가 뉴스 생산의 민주화를 이룬 곳이라면 트위터는 뉴스 유통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는 이제 자기 글을 이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옮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통의 민주화를 이뤘다. 생산의 민주화 이거는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블로그가 생산의 민주화, 뉴스 생산의 민주화를 이뤘다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뉴스 유통의 민주화를 이뤘다. 마구 옮기고 하는 그런 유통의 민주화를 이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68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 볼게요. 여기에는 리트윗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러자 블로그에 올렸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뉴스 전달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리트윗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뉴스 전달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리트윗 옮기는 것 때문에 뉴스 전달에 이제 관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68페이지 둘째 단락. 인터넷이 쌍방향 소통을 구현해 주었다면 SNS가 구현해 준 것은 3방향 소통이었습니다. 3방향 소통이란 시민이 뉴스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모두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방향 소통, 생산도 하고요, 유통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런 것에 모두 관여했다는 점에서 트위터가 또 인기를 끌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트위터를 이제 소재를 이제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셋째 단락의 셋째 줄은 이제 이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예, 소재를 선택할 때. 자, 1번. 내가 선택한 것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트위터를 읽을 때, 트위터를 옮길 때 고려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자, 그 다음 2번. 1번, 2번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다 2번, 1번, 2번 좀 써주세요. 예, 물론 이제 우리 부교재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2번 내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누군가 얘기해 주면 맞아 이러면서 막 너무 즐겁잖아요. 예, 그렇게 내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 예, 그런 게 좀 쾌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 다음에 3번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준 것. 예,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지식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준 것. 예, 그래서 이런 가치관에 좀 변화가 생기게끔 하는 것. 예, 이런 것들. 예, 4번. 그 다음에 5번,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예, 위로를 받아야죠.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래서 치유를 해줄 수 있고 그 위로가 돼주는 것,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6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예, 그래서 이거 즐거움이 가장 크죠. 일단은 우리가 더 게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위터 역시 글 읽는 것도 예, 그 기쁨을 주는 것. 예, 기쁨을 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 소재 선택의 요령이니까 쓸 때도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써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생각을 좀 정리해서 쓰고, 그 다음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요.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거나 위로를 주거나 아니면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좀 이런 미디어 글쓰기에서 이런 거를 좀 추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자, 다음에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3번, 2번엔 페이스북 글쓰기네요. 바로 중문에 관련된 거죠. 트위터는 단문, 블로그는 장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래 이제 글을 읽어보면, 블로그가 성을 쌓는 곳이라면 트위터는 길을 내는 곳입니다. 성에서는 자아가 강해지고, 길에서는 소통 능력이 커집니다. 페이스북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길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즉, 두 가지 모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큰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트위터는 이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페이스북은 베이스 캠프다. 자아와 그 다음에 소통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곳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읽는데 거의 30분, 1시간 막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큰 글을 이제 읽는 것은 좀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글 쪽으로 갔는데, 또 짧은 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건 또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시를 읽을 수도 있고 소설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의 좀 그런 깊은 지식이나 이런 걸 또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예, 그냥 짤막하게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웬만큼 길면서 자아를 이제 충족을 시켜주면서 소통까지 될 수 있는, 이렇게 또 옮길 수도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좀 이제 중도를 추구를 했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 도착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0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비틀기의 매력. 살짝 비틀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연애 감정이라든지, 아까 전에 짧은 시에서 봤던 것, 그 다음에 현대인의 바쁜 것을
바쁜 생활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매력이 우리가 좀 재미가 있죠. 자, 그 아래 보시면 그 블로그와 트위터를 거쳐 페이스북까지 이어지는 내 글쓰기 패턴은 바로 살짝 비틀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유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의 특성은 살짝 비틀기고, 그래서 그 적절한 유머, 우리가 뭐 이제 저 교과서나 이런 걸 읽을 때는 유머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이런 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식의 그 미디어 글, 소셜 미디어 글에서는 이렇게 유머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죠. 그래서 약간 유머라는 게 좀 우리 그 진지한 글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기 그 글을 읽으면서 좀 기분 전환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하여간 그렇게 진지하게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저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그 진지하고 그 진지한 게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그예 같은 것도 좀 재미있게 들면서 그렇게 좀 학문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틀기는 이제 유의에 속한다고 그러죠. 그 7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 바로 아랫 부분입니다. 예의 아랫 부분. 비틀기는 유의다. 처음 언급한 하상욱과 최대호의 시에서 중요했던 것도 바로 유의적 요소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의. 그래서 이제 이 비틀기라는 것이 이제 블랙 유머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틀기는 풍자죠. 풍자, 블랙 유머. 그래서 뭐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풍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유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블랙 유머는 상대방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겉으로는 욕을 안 하는 척 하면서 욕을 하는 게 그게 블랙 유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이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담고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블랙 유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비틀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되게 하여간 아까는 그 시에도 봤잖아요. 다 내용들이 결국에는 좀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겉으로는 이제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비틀기 그런 유의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대놓고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몰래 꼬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아랫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쓰는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72페이지. 그 아래 둘째 줄 보시면 미디어학자 마셜 맹루언은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SNS에 응용하자면 당신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당신 자신이다 라고 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무료할 때 클릭하는 미디어가 무엇인가? 당신이 맨 처음 글을 올리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들을 되짚어보면 당신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유튜브도 좀 많이 이렇게 안 보신다고. 요즘 이제 또 세대는 뭐 틱톡 뭐 약간 어떤 걸로 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걸 많이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튜브에 그 채널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또 인공지능이 또 알아가지고 착착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미디어, 바로 그 채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뭐 저기 다음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찾아가느냐, 그 어떤 이제 포털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 사람의 성향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유튜브 채널이 바로 여러분이다. 그렇게 또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무료할 때 클릭하는 미디어가 무엇인가, 당신이 맨 처음 글을 올리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 요게 바로 여러분들을 이제 그거 하는 것이다. 규정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이 다 달라요. 소설도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시는 많이 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시를 혹시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요즘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TV 앞에 모였거든요. TV 앞에 모여가지고 다 국민 가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 가수, 국민 배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 모든 사람이 그 TV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 TV에 나오는 사람을 누구는지 다 알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BTS가 요즘 인기 있다고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이 BTS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무슨 노래인지는 알거든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아는데 왜냐하면 TV에서 다 똑같이 틀어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가 채널을 이제 찾아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각각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야말로 정말 미디어가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좋아하는 취향이 갈라지고 통일되는 점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이제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실까요? 73페이지 둘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드 미디어는 뉴 미디어다라는 명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올드 미디어를 보면 뉴 미디어가 보인다. 올드 미디어에서 검증된 것은 뉴 미디어에서 재확인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드 미디어는 이제 TV를 얘기하는 것이고, 뉴 미디어는 이제 유튜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올드 미디어가 이퀄 TV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예를 들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니까 TV로 가는 경우도 있고, TV에서 인기를 끄니까 유튜브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게 더 많나요? 어떤 게 더 양이 더 많은가요? 여기 TV를 아무래도 흉내를 좀 많이 내죠, 유튜브가. 그래서 올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드 미디어에서 이제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검증이 된 것들이 이제 뉴 미디어에서 이제 재확인되는 경우가 물론 이제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더 아무래도 이제 개인 방송도 큰 TV 방송을 일단은 흉내를 기본적으로 내는 거예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게 TV 과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흉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EBS나 이런 것들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드 미디어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있다. 세력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3페이지 끝에 셋째 줄 보시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전달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달 방식을 활용한 글쓰기 고민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채널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바뀌고 그래도 그 내용은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옛날에도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룬 거고. 우리가 뭐 원시 시대 때 정말 뭐 아무리 팬티만 걸치고 살았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거는 텍스트, 그러니까 소재는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지만 하여간 미디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전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할 뿐이지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 발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이 쓰고 그랬던 것들 선인들이 생각했던 것도 충분히 요즘 시대에도 통할 만하다, 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